지금부터 당신의 퇴근은 언제입니까? 출강기념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북토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 오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아마 행사 진행하는 동안에 도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퇴근 언제입니까? 출강기념 북토크는 노회찬재단과 창비가 함께합니다. 오늘 행사는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데요. 한다나 수어 통역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이제 축하 공연이 있고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고 북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공동 주최 기관 중에 하나인 노회찬재단 조승수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재단 이사장 맡고 있는 조승수입니다. 오늘 당신은 언제 퇴근합니까? 당신의 퇴근은 언제입니까? 네, 원래 일권이 이제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제가 늙은 탓도 있고요. 네. 아무튼 오늘 이런 조촐하지만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우리 또 출간을 해주시고 또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창비의 이지영 이사님, 그리고 또 귀한 이렇게 이런 자리에 또 오신 우리 귀한 우리 전태일재단의 문명순 사무총장님, 그리고 오늘 또 이 행사 북토크의 사회를 맡아줄 김준우 변호사님, 그리고 패널 분들, 또 제가 몇 분인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필자분들도 몇 분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강준 사업기획실장께서 이따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2002년 5월부터 시작해서 3년간 162명의 필자들이 현재까지 지난주까지 하면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 이 1권에 이어서 2권의 이 책에는 60분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 6411의 목소리를 얘기할 때는 어쨌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구석구석에 있는, 그러나 그분들이 없으면 또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존재하되 그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는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퇴근하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이 일 때문에 아직 퇴근하지 못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요. 한국 사회가 뭐 세계 10위의 어떤 경제력을 가졌다고 합니다만 또 사실은 엄청난 성장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 문명, 경제력의 크기가 우리의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또 우리가 잊지 말고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궂은 날씨에 이런 조촐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이 경과를 좀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금 한겨레 매주 1회씩 6411의 목소리라는 꼭지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꽤 장기 연재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월요일마다 연재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162번째, 그러니까 162명의 목소리가 지금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실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요맘때죠. 작년 노회찬 6주기 때 그 앞에 원고들 75편을 묶어서 책을 펴냈었죠.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앞에 책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좀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목소리 60편을 묶어서 오늘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알라딘과 교보문고 인터넷으로 예매가 가능한데요. 적극적으로 주변에 좀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묶는 과정에서 창비 출판 노동자분들의 고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퇴근을 못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준혁 팀장님께 각별한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641의 목소리는 노회찬 의원이 탔던 6411번 버스
거기에 몸을 실어했던 청소 노동자, 돌봄 노동자, 경비 노동자 등 존재하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던 그 투명 인간들이 직접 나서서 직접 쓴 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소외된 채 자신의 노동을 감내하면서도 스스로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이 투명 인간들의 목소리들이 정작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본이 되는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에게 스스로 발언할 기회를 줘서 2세 일과 노동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조명해보자 이 기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넘게 지면을 이렇게 내어준 한겨레에도 각별한 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써왔어요. 이 자리에는 육살리의 목소리 필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니카미 유리애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희순 선생님 고맙습니다. 홍미정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조정래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지현 선생님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체크를 다 못했는데 우리 어디 있죠? 문진영 선생님 아까 뵙고도 제가 맞습니다. 혹시 제가 소개 안 해드린 필자분 계실까요? 미처 다 오셨네요. 셀리 목소리 필자 선생님들이 진정한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일 것 같습니다. 출간을 진심으로 좀 축하드립니다. 각별히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412의 목소리에는 14명의 편집 자문위원님들의 숨은 노동이 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는데요. 그냥 부끄러워하시니까 쭉 성함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명효 출판기획자님, 고영직 문화평론가님, 권순대 교수님, 권재현 방송작가님, 김성희 전 개간 살림이야기 편집장님, 노지영 문학평론가님, 박미경 전태일재단 기획실장님, 유희분 작은책 대표님, 이재명 전 한겨레 기자님,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님, 천현우 작가님, 최지인 시인님, 하명희 소설가님,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 교수님, 한결같이 이 3년 동안 묵묵히 곁을 주신 자문위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저 뒤에 계십니다.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계신데요. 이따가 또 필자와 자문위원이 소통을 많이 하시지만 직접 대면할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필자끼리도 그럴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북토크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당신의 책은 언제입니까? 출간 기념 북토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소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난해 2024년인데요. 인천 평화창작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평화의 나무 합창단에서 축하 공연을 해서 오셨습니다. 지난해 대상을 받은 곡이 노회찬 6.4.1 연설 모티브로 해서 창작한 노래 첫 차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나무 합창단 선생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진 밤에 새벽 4시면 정류장 앞이지 우리는 매일 첫 차를 타는 사람들 강남 가는 버스 첫 차엔 사람들로 가득해 빌딩으로 아파트로 주차장으로 누구보다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 하루밤을 걸러가는 사람들 매일매일 첫차를 타는 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빌딩을 번쩍번쩍 광을 내도
않는 사람 정신력 공간도 없어 배우기 위해서 밥을 먹기도 하지 물 내리는 소리에 맞춰 밥을 먹지 그럴 수 없어 버텨야 하니까 어이 아줌마 어이 인계다 누군가의 엄마 공부 안 하면 나처럼 된다고 몸 쓰는 일보다 머리를 쓰라고 몰라서 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없다면 이 도시는 엉망이 될 거야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퇴근시라 남내 나는 유니폼을 벗고 오롯한 나로 돌아오는 시간 물 먹은 솜처럼 무거운 몸 하루 피로는 이곳에 벗어두고 내 가족에게 돌아가는 시간 몸과 마음이 쉬는 시간 찾아올 때까지 새벽 3시면 눈이 떠진다네 새벽 4시면 정류장 앞이지 우리는 매일 서차를 타는 사람들 강남 가는 버스 우리는 그저 이름 없는 사람 다들 비슷해 보이는 사람 조용해서 들리지 않는 사람 투명 인간으로 사는 사람 기사님, 저 내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나무 합창단 지휘자 박단비라고 합니다. 네. 네. 지휘 자리보다 항상 말하는 자리가 더 너무 떨려하는 지휘자인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이고 또 대상 받은 팀이고 대상 받은 노래이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작사가이신 선생님께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김성은 작사가님 어디 계실까요? 예, 뒤에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한 자리에 이 특별한 곡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게 저희한테 너무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두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나 하나 꽃 피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많이 아시겠지만 너 하나 꽃을 피운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니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저희가 642 버스 그 연설을 듣고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노래를 어느 분들이 듣고 또 어느 곳에서 또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꽃을 한 송이 피운 것처럼 저희도 이 자리에서 꽃을 한 송이 심고 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노래 가사처럼 언젠가는 모두 다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네,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김준우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노회찬재단의 후원 회원이고, 고 노 의원님 살아계실 때 비밀 조직으로 법조 자문단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그 텔레그램 방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의 변호사들 따로 그때 마지막에 법사위로 활동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짧게나마 한 1년 반쯤 조력을 했던 연이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봐서 되게 영광이고요. 오늘 그 패널로 하시실 최지은 시인님, 홍미정 작가님, 전희순 공인님, 그리고 니카미 유리애님 네 분을 좀 단상으로 모시고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다 나와주시죠. 마이크가 다 이제 일단 끝에부터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레동에서 30년간 기계 일을 했었던 작년까지 1인 사업장을 운영했었던 전희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이제 10년째 살고 있는 이주민 니카미 유리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면 해설 작가로 일하고 있는 홍미정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시각장애인 분은 안 계시죠? 만약에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계실 때는 저는 오늘 파란색과 흰색이 교차되어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고요. 키는 어느 정도이고 머리가 머리 길이는 어깨 정도 오는 그런 외모를 하고 있는 홍미정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별도의 사전 미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본을 제가 주최 측으로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토크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점을 분량도 모르고요. 네, 적정한 시간이 되면 뒤에서 신호를 주시겠죠. 그만해라 라고 할 때까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이제 읽으신 분들도 있고 연재했을 때 쭉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다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60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은 너무 무서워요. 당신의 퇴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퇴근은 언제세요? 저는 새벽 4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1시쯤 출근하는 이제 낮과 밤이 뒤바뀐 약간 유럽적 삶을 한국에서 구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모았나? 라고 봤는데 책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또 이게 또 방송에 나가면 큰일인데 가끔 그런 의문도 있어요. 6시 아니 5시만 돼도요. 제가 사무실이 신논현역에 있는데 강남역 신논현역에요. 퇴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칼퇴근이 이토록 많은가라는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참 칼퇴근을 하고 그렇다고 삶이 고단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누구는 또 늘 장시간 노동에 휩싸이고 이렇기도 하는데 삶의 양상이 되게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고 퇴근 시간만으로 모든 것을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다양한 삶이 있고 그래서 늦게 퇴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형태, 양태가 있고 놓여진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리즈이자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이제 저는 미리 이제 받아봐서 한꺼번에 쭉 읽는데 이게 글 하나하나가 굉장히 짧은데 그 하나하나 읽는 거는 어쩌면 쉬운데 이걸 계속 몰아서 읽으면 좀 아리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계신 분들도 내 글이야 내가 읽는데 남 걸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각자가 느끼는 어떤 서사 외로움 혹은 들리지 않았던 나의 목소리 혹은 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내가 듣지 못한 목소리가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다. 특히 이제 본인이 쓰시는 연재물이면 이제 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들을 그래서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일단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제 우리 홍미정 작가님부터 차례대로 좀 여쭙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제 아까 대략 설명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한단 수화 통역사님 같은 분이 계시고 또 이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공공적 서비스를 위해서
업무를 종사하시는 이제 화면 해설 작가로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지 한번 먼저 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처음에는 영상물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것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고 할 때 눈을 감고 내가 저 영화를 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주인공, 등장인물이 하는 대사만 들으실 수 있겠죠. 또는 이제 뭐 바람소리라든지 효과음 그런 것만 들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장면에 두 명의 뭐 출연자가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쳐다보고만 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1분 이상 계속된다. 그럴 때 시각장애인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게 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이제 그 시각장애인 분이 그 무렵에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 영화 뒷부분에 대사가 계속 없더라. 그래서 이게 뭔가 극장 이 상영 시스템이 고장이 났나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다른 관객들이 뭐지 이렇게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반응은 없고 그리고 음악이 계속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사운드가 고장 난 건 아니구나. 근데 도대체 뭘까? 계속 궁금해하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남들은 좋다는데 뭐가 좋은 건지 나는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참 나중에 KBS에서 무슨 추석 특집이나 뭐 설날 특집 이런 걸로 그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다시 방영을 했는데 그때는 이 화면 해설이 있는 버전으로 TV에서는 방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 주인공 이름 생각나지 않지만 이제 한석규가 죽은 다음에 심은하가 왜 그 사진관에 찾아가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나중에는 돌 던져서 유리창 깨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무슨 장면이라는 게 계속 해설이 나오는 걸 들으면서 이분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가 좋다고 했구나, 감동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뒤늦게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소리가 없는 부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게 화면 해설이고요. 그리고 약간 덧붙이자면 아까 제가 들어왔을 때 이제 다른 어떤 분에게 이제 저 지금 홍미정 작가님 오셨다고 얘기했더니 화면 해설사님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화면 해설사가 아니고 화면 해설 작가입니다. 그러면 또 그게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화면 해설은 저는 이제 누구가 뭘 한다. 이 원고를 쓰는 사람이고 그거는 성우가 따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읽는 것까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화면 해설 작가이고 저희의 글을 읽는 성우가 따로 있고 그런데 화면 해설사도 있기는 해요. 이거 혼자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따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만약 오늘 같은 현장에서 지금 수어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 현장 해설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현장 해설사가 필요한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게 무슨 광복절 기념식이라고 할 때 다 같이 연단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거를 했을 때 사회자가 지금 이 연단 제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고 태극기는 왼쪽에 있다고 할 때 시각장애인들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태극기는 왼쪽에 있는데 다 오른쪽을 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몇 분만 방향을 다르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태극기는 어느 방향에 있습니다. 축사를 하실 누구누구님은 왼쪽에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런 걸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현장 해설사입니다. 그분들은 원고를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생방송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여서. 그래서 화면 해설이란 이제 소리가 없는 부분을 저희가 대신 쓰는 거고 쓰는 건 작가고 말까지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해설사나 현장 해설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차를 타고 라디오에서 뉴스를 듣다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화면에 나오는데 그 TV 뉴스가 라디오로 그대로 나올 때 갑자기
뭐 민주노동당 전 국회의원 조승수입니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더블링돼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작가님들이 네, 하시는 맞아요.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데 사실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옵션을 키고 이제 키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예능의 그 뉘앙스가 더 어려워서 그 뭐랄까 해설하는데 어려움을 참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 글에도 써주셨는데 그러면 이 영상 콘텐츠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얼만큼 지금 이게 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나요? 저는 이제 올해 2025년에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14년,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이 되던 해에 그때가 이제 코로나 중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동기들하고 코로나 중에 왜 방송 뭐 해외 촬영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중단됐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방송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해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일도 좀 줄었어요. 그래서 마침 일이 줄어들고 밖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책을 써보자라고 제가 이제 동기들을 닥달을 해서 그때 책을 썼는데 사실 이런 주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책으로 거의 웬만한 언론에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 방송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체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공중파,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나가는 방송은 10% 이상 이 화면 해설이 있어야 하는 게 필수 사항이고요. 지상파가 10%고 종편은 7%, 뭐 케이블은 5% 하는 식으로 퍼센티지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쨌든 의무적으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드라마나 영화의 화면 해설이 있었지 거기에만 있었거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큐멘터리에도 필요하다 해서 조금 영역이 넓어졌고 지금은 예능이나 스포츠 프로그램에도 있고 아까 뭐 라디오를 들을 때 뉴스에서 누구누구 하듯이 뉴스에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 캐스터가 중계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설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야구 중계 같은 거 라디오에서도 중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라디오 중계 거의 없죠. 근데 라디오에서 중계를 하던 시절에는 보는 사람이나 보시지 못하는 분들이나 다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뭐 1번 타자 쳤습니다. 뭐 제가 야구를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뭐 외야로 날아갑니다. 뭐 등등등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TV 중계만 하면서 TV는 그냥 눈으로 보면 되니까 중계를 저게 저렇게 되네요. 저러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해요. 그러면 이제 중계를 듣던 시각장애인들은 저게 저렇게 됐다는 건 뭐고 저러면 안 된다는 건 뭘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해설이 있는 스포츠 중계도 있는데 사실 중계 프로그램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지나가고 중계는 그야말로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중계 경우까지는 화면 해설을 하는 경우가 좀 어렵고 스포츠 예능 같은 거 요즘에 뭐 골프 예능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리고 뭉치면 찬다 요런 거 그런 예능에 이제 이런 화면 해설이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뭐 뭉치면 찬다 같은 경우에는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흐름이 빠르잖아요. 지금 벌써 누구가 찬다 했는데 이미 공은 저기 가 있고 다음 사람한테 벌써 가버렸고 하면 이거 어떡하지? 해설은 해야겠고 그리고 또 지금 막 김성주랑 화내고 있고 그런데 이거 이제 그래서 정말 딱 포인트만 저 시점에 저거를 했어야 이제 듣는 시각장애인분들 저건 잘못했네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설을 하고 또 예능이라는 건 우리가 재밌자고 보는 건데 해설이 너무 박자가 늦어서 이미 우리 비시각장애인 다 웃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가서 하고 나중에 한 3분 있다가 웃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이 타이밍에 같이 웃을 수 있게 얼른 웃긴 얘기 빨리 해설해주고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건너뛰고 그렇게 해설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축구 라디오 해설하면 예를 들어 변병주 슛 이렇게 해서 사실 어느 지점부터 뛰어갔는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해설도 많았던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그 직업적 애로사항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시다가 딱 귀가 번쩍이는 게 동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뭔지 프리랜서일 것 같고 계약 형태는 그럼 동기라는 개념이나 이런 동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직업에서의 어떤 동료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왜냐하면 되게 한 방송은 그냥 한 분의 해설 작가님이 쭉 가져가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이 화면 해설이 시작된 게 2001년, 2년 그 무렵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각장애인 그 무렵에 미국에 이제 뭐 무슨 연수를 이제 담당자가 연수를 갔는데 야, 미국은 이런 서비스를 하더라. 우리도 해보자.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그 해에 장애인 영화제가 있었는데 공동경비구역 JSA를 처음으로 현장에서 해설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근데 반응이 정말 좋았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직업이나 이런 영역이 아니고 시각장애인 정말 필요하니까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우리끼리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끔씩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원고를 쓰시던 분들도 약간은 자원봉사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차츰 일도 많아지고 이제 방송사에서 의무 영역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이게 이제 직업의 영역으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각장애인 연합에서 처음에는 그냥 한두 분의 어떤 분들이 조금 좋은 마음으로 하셨던 게 이게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 정식으로 교육을 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은 3기입니다. 그래서 그 같이 교육을 받았던 동기가 이제 동기가 됐고 그때 3기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그 코로나 기간에 21년 그때 이제 다 같이 저희가 교육을 받은 지 10주년이 돼서 그때 이제 눈의 선하게라는 책을 썼던 거죠. 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데 눈이 선하게라는 책을 이제 공저로 내셨는데 혹시 또 여유가 되시면 그 책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직은 충분한 공급이 영화 같은 데도 충분치 않을 거고 이럴 텐데 근데 이제 아까 미국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외국어 능력이 발달한 시각장애인 분들은 어쨌든 영어 버전으로라도 그런 화면 해설의 컨텐츠를 되게 많이 소구하고 원하는 그런 옵션이 좀 더 많겠네. OTT 시대에 그런 것들도 되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거이기도 한데 일단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로그램은 다 화면 해설이 들어가요. 넷플릭스는 글로벌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 기준이 아니고 넷플릭스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홍콩이든 걔네는 다 해요. 그런데 국내 OTT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화면 해설을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일에 관련이 있으니까 자주 검색해봐서 아는데 언젠가 그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혜지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빨강머리엔의 화면 해설을 재밌게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빨강머리엔이라는 걸 제작한 적도 일단 없거니와 제 나이 또래가 어릴 때 봤던 애니메이션 빨강머리에는 화면 해설이 없죠. 그럼 이분은 뭘 보신 걸까?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보셨을 텐데 그거는 한국에선 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화면 해설을 들으셨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 1년에 만들어지는 영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화가 제가 몇 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영화의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가 화면 해설로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또 자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좋아해서 해마다 가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해마다 한 400여 편의 영화를 상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10여 편 정도를 화면 해설로 제작을 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꽤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나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도 사실 제가 나름 잘 알아요. 예산이 있어야 만드는 것도 있고 만들려면 작품 수급이 빨리빨리 돼야 미리 와야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뭐 내일 상영이면 굉장히 빠듯하게 오기 때문에 제작할 여건이 조금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는 납득할 수 없는 게 400여 편의 영화가 그렇게 막 당장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어쨌든 예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할 만큼 적게 제작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들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또 홍 작가님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이제 니카미 유리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책에는 그 지역 로컬 서점의 조합원이라는 타이틀로 돼 있고 오늘 여기에는 이주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뭐랄까요 뭐라고 해야 돼요? 국제 결혼을 하셔서 이제 지금은 파주에 정착을 하시고 지역에서 뭐 공동체 활동도 하시고 지역의 어떤 매체에서 뭐 글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뭔가 이렇게 나는 뭐다라고 이렇게 딱 뭔가 제가 정의하거나 주최 측에서 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주민이라는 입장으로 참여했는데요. 사실 이제 10년 정도 한국에 살다 보니 저도 주변에서 친구들도 많아지고 이런 공동체에서 살다 보니 제가 이주민이라는 그런 타이틀? 그런 이름을 의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뭔가 다르게 보는 또 내 삶자 같은 입장으로 이주민이라는 말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주민이구나. 이주민. 이런 식으로 조금 저한테 마법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조국을 버렸다. 네. 아니 근데 그 사실 이제 그 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뭔가 차이에 따른 뭐 어떤 구별짓기나 이런 것들에 상처 입은 적도 있지만이라고 그걸 추상화시켜서 그냥 특별한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계시지 않은데 이제 파주라고 하는 지역 그것은 그 지역 사회의 어떤 독특한 지역 공동체 문화 덕분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국에 계신 지 체류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좀 아니면 이제 또 단순히 그 여러 계기들이 있을 것 같다. 내가 뭔가 좀 내가 이방인에서 이제 뭔가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이 됐다라고 하는 자각을 받게 되는데 어떤 계기점 이런 것들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네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10년 동안 살다 보니 이주민이어서 어떻게 됐다 이런 거라기보다 한국 사람들도 재밌게 사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연히 그 인연을 맺어서 그냥 그런 인연이 모아져서 지금 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지금 왜 여기에 제가 있냐면 처음에는 제가 파주라는 그 남편 일 때문에 우연히 그 이사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가다 보니 일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저 아는 사람도 당연히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큰 교화도서관이란 도서관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여기에도 섰지만 아무튼 아이를 낳고 나서 몇 달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아이하고 함께 한글 공부를 해가는 그런 생각으로 그림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도서관에서 또 관제 같은 거 있잖아요. 관자 같은 거 있으니까 참여해보고 그곳에서 만난 사서분들하고 친해지고 주민분들과 친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쌓여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신다고 책에 좀 했는데 한번 거기는 이제 분량상 못 담은 이야기들이 있을 테니까 조금 더 지금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아무튼 도서관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어 책을 읽는 분들하고 만났어요. 근데 그 분들 중에 책방을 운영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친해지면서 제가 그때는 서울에서 학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서울까지 가지 말고 이 동네에서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굳이 서울까지 갈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연락 오고 일을 하게 돼서 다니고 있었던 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하철, 전철 타고 가는 것도 힘드니까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러면서 책방 안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책방에는 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오시고 책에 관심이 없어도 동네에 있는 책방이니까 놀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면서 저도 처음에는 일본 사람이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분들하고 매번 만날 때마다 아무튼 매일 만나는 분도 계시고 자주 만나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일본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그분들 안에서는 한 사람으로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책방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뭔가 재밌어서 저도 책방에서 저 학원으로 활동해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현이 그거를 받아들여줘서 저도 이 점어 책방 저 학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아시타청이라고 하는 무슨 동아리 같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에 아시타청이라 해서 일본에 무슨 뭐 아시타라고 하는 청이 있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보고 뭐 타인에게 듣는다 이런 그 한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일본어인가 다시 이렇게 노안이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뭐 어떤 모임이에요? 그것도 책방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주변에서 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아무튼 지역 잡지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디아 교화라는 마을 잡지를 만들게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또 파주시에서 지원 사업으로 공동체에 지원을 주시고 그리고 보통 그런 지원금을 받으면 여러 가지 시도는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 사업은 자유롭게 뭔가 실험 같은 거를 해보고 보고 같은 거를 정확하지 세세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원 사업을 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잡지를 만드는 몇 명 중에 그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6명 모여서 그 안에서 저도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도 썼지만 다양한 것들을 마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냥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아서 하게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아시타촌도 그런 잡지를 만들고 있는 멤버들 중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해보는 아무튼 공동체에 필요한 거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통이다. 그래서 공동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소통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은 뭘까? 이런 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아시타청이라는 아무튼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시타청이라는 말도 지나가던 책방이잖아요. 책방에 우연히 오셨던 어떤 출판사에 마케팅 하시는 분이 오셨을 때 지금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없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우연한 연속으로 그렇게 아시타청도 저희가 생각한 거 아니라 우연 지나가던 출판사 마케터가 지어주셨어요. 정말 파주라는 도시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건데 지역 독립 서점에 대한 문체부 지원 사업 규모가 굉장히 줄어가지고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그래도 아직 약간의 예산이 있기는 한가 보네요. 근데 앞에도 지금 그런 화면 해설을 위한 절대 예산 부족,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지역 서점, 지역 독립 서점이 가질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신임 문체부 장관이 하실 일이 참 많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분이 너무 기업인이어서 이런 이해도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들이 많은데 이걸 꼭 보시고, 좀 책도 사서 보시고, 그런 감성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혹시
그러니까 별도로 파주라는 지역 말고 그러니까 제한 일본인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뭔가 매체를 발간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러신 경험은 없으세요? 일본어로라도. 예, 그 한 번만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어린이 친구들을 키우는 일본인 엄마의 모임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파주에서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참여해봤어요. 그래서 참여해서 아무튼 한 달에 한 번의 모임인데 참여는 하긴 했어요. 그 어떤 모임이냐면 그 아이들이 모여서 여기서 한국에 살다 보니 일본의 문화 같은 거에 뭔가 일본 문화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그 시기에 일본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 이런 거를 엄마들이 각각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아이들한테 해주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 거에 한번 참여한 분입니다. 가끔 그 한강변에 가면 봄에 막 네팔 공동체 축제를 하고 있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인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츤데레 하신지 아니면 특수한 관계 때문인지 일본인들이 모여서 뭔가 한국에서 그런 행사하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그런 행사가 한마디 해도 있는지. 돼요? 네,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조금 개방적인 성격이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일본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말 조심해야지. 뭔가 이런 일본이 스위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경계를 하는 즉 오늘 일본 분이 안 계시죠? 네, 약간 그런 부분은 있어요. 뭔가 남한테 비해주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말 실수 안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상암동 쪽에 그 일본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파주라는 지역에도 일본 주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파주 쪽에 계신 분들은 그냥 한국에 쭉 계시는 분들인가요? 주로 이제. 저도 그런 거조차 남편 뭐 하세요? 이런 질문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사적인 질문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아무튼 어려운 나라네요. 네. 그런 주재원분이나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이 그렇게 결혼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일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그 일한 한일 커플 중에서는 한국 남성, 일본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식민지 시대 때도 그랬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사적이니까 거기까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 글도 쓰시고 굉장히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다르게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좀 잘 공유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혼자만 즐겁지 마시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런 걸 일본어로 겁이 나더라도 좀 많이 쓰시고 이렇게 공유하는 게 또 어떤 좋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공명을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제가 계속 무시하고 있었는데 최지인 시인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검색을 막 교보 이런 데 해보니까 이제 최지인 시인님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어디 뭐 두 분뿐이겠습니까? 더 많을 수도 있죠. 사실 아까도 나왔지만 여기 편집위원회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고 아까 전태일재단 문명순 사무총장님이 어느 이재명인가요? 라고 그래서 저도 여러 이재명이 떠올라서 이렇게 참 세 글자로만 이름을 담기에 우리 그 이름 문화가 참 소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나중에 좀 끝에 편집위원이시니까 일단은 우리 전희수님까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물레동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요 글을 쓰신 시점이랑 지금이랑 좀 다르신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 일을 더 이상 안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 기계 쪽 1인 기계공이라고 이제 원래 설명하셨는데 지금도 그 일을 일단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은 여전히 하고 있고요. 다만 그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조금 어려워져서 정리를 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그러면 공간적으로는 물레동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네네.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레동 혹은 뭐 이제 그 을지로 이렇게 기존의 영세 뭐 중소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있던 지역들이 이제 철수하고 빠지면서 뭐
문화적으로 혹은 뭐 아니면 뭐 그게 뭐 술집이 됐든 그게 뭐 힙플레이스가 됐든 이런 것들이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쭉 생겨나는 과정에서 계시던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거나 들리는 것은 좀처럼 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있는 글도 되게 반가웠고, 그때 이제 소망하시기는 그러면 새로 들어온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 남아있는 자들 간에 뭔가 공명이나 교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 같은 것들도 글에 적어주셨던 것 같은데, 현실은 좀 그렇지는 못한 점이 있겠죠? 좀 냉정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주민이라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저희 그 물레동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공장이 한 1200, 1300개 정도 되고, 그 공장들이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조그만 공장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어떻게 따져보면 이주민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밀려나고 공장들이 그 자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주민이었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사업을 잘 영위하고 살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밀려나는, 그러니까 그 세월에 의해서 뭐 시효에 의해서 밀려나는 그런 형식이고요. 저는 우리가 이 물레동에서 공장을 영위할 때 우리들이 좀 반성 같은 게 있다면은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같이 여전히 거기도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하거나 같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뭔가를 같이 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우리들만 잘 살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막상 우리가 이렇게 좀 밀려나게 된 형식이 되다 보니까 어디에도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럴 형편이 좀 안 된다고 하는 뭐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게 사실 한국은 거의 뭐 예외적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주민이잖아요. 전부 다 이촌 향도고,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사실은 IMF 이후만 따져도 경기도 인구가 800만에서 1300만으로 증가를 해왔고, 그 와중에 이제 지역 소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제 국가가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지역 공동체의 역할 대신에 어떤 신앙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같은 지역 사회에서의 교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이나 이런 것이 좀 없다시피 한 역사가 있는 거죠,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들어오고 2000년대 중반 정도에 그 예술인들이 이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빈자리에 들어왔었거든요. 저희 공장은 1층만 필요해요. 기계들이 1층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은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건물 주인들이 좀 그 공간이 생겼을 때 되게 싸게 내놨거든요. 그렇게 싸게 내놓다 보니까 그 홍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난 그 예술인들이 그 자리에 이제 들어왔고, 거기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또 이런 그 물레동이라고 하는 특수한 곳에 좀 관심을 갖고 되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뭐 저도 이렇게 곁에서 지켜봤는데, 솔직히 그 예술인들은 나름대로 자기 그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다가왔지만 그 공장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폐쇄적으로 또 되게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두려워한 거죠. 자신들이 이렇게 잘 살아오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자꾸 오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벽을 치고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돼서 힙한 곳이 되고 더 많은 상가들이 입주하면서 공장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물건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임차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임차료가 올라서 생겨난 문제가, 원래 산업의 쇠퇴도 있지만 약간 그런 임대차의 압박도 뭔가 같이 그 어려움으로 좀 결국 가중되고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집주인들은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애초에 공장을 그 받았던 거는 거기 그 주택에서 공장으로 바뀌었던 거는 집주인들이 공장 사람들한테 좀 더 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뭐 저 돈도 잘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집주인들의 바람이 또 이어져서 그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1년에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근데 주인이 임차인이 바뀌면은 그 사이에 뭐 2배, 3배 정도씩의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한번 공장에서 가게로 바뀌면은 그게 다시 공장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네. 하여튼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밀려난 예술가들이 가서 거기 있다가 거기에 임차료를 올리고 그 연예인들도 다시 그 예술인들도 다시 보헤미안처럼 또 어디론가 가고 또 이 동학은 언제 해결될 수가 있는지 네, 좀 깝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세 분의 이렇게 되게 다양한 평소에 듣기 어려웠던 어떤 지점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런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아니면 이런 목소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구술사로 지금 채집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모아낸 역할에서 기획위원들의 역할이 되게 컸을 것 같은데 우리 최진 시인님께서는 기획위원으로서 이런 그 분들의 목소리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배합 뭐 아니면 리크루팅 뭐 어떤 식으로 좀 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여러 편집위원들이 함께 원고를 발굴하는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각 편집위원마다 원고를 발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획일화된 방법으로 원고를 모으고 있지는 않고요. 각자 편집위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활용해서 하는 편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만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 마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필자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소리를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편집위원들도 다양한 곳에 살고 계시니까 주변에 있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좀 본인이 발굴해서 제일 뜻깊었던 사연 하나 정도만. 우선 지금 앉아 계신 니카미 유리엔님도 뜻깊었고요. 또 여기 안 오셨지만 팔레스타인 난민 분 가운데 27살 청년 살레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그분은 27살인데도 불구하고 4번의 전쟁을 겪었고 또 이집트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셨는데 지금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시면서 어디선가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연히 일을 하는 공간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차에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계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린 게 아닐까? 이렇게 4번의 전쟁 경험을 다시 되새겨야 하는 시간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살레 그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니까 이게 좀 계속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훨씬 많은 직업들이 있고 훨씬 많은 한국에라는 곳에 도착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지금 연재도 계속 되고 있지만 그냥 약간 전원일기처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전원일기는 좀 부적절한가요? 네. 아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데 예전에 그 뭐 전원일기 수사반장 이런 드라마들이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왜 롱런했을까? 그래서 주 1회에 나와서 그렇구나, 그 방송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 2회씩 막 몰아서 하고 이제 막 넷플릭스처럼 막 몰아서 다 하는 거였는데 그냥 일주일에 하나 찍으면 그래도 일본이 그러죠. 보통 드라마가 하나 찍고 이제 10편 해서 추나추동 뭐 이렇게 해서 10편에서 12편 해가지고 48주 대충 채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그 시즌제 아닌 시즌제가 다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시리즈니까 이거 좀 계속 좀 우리와 함께 계속 같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근데 오늘 그 플로어에 이 세 분 말고도 좀 필진 분들이 와 계셔가지고 한두 분 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최 측에서 누가 오셨는지 저한테 비밀로 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분한테 마이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네. 네네. 네, 간단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네, 제가 대만에서 온 외국인 이주민 강가희입니다. 한국에 온 지 한 14년, 15년 정도 됐어요. 네, 지금 주로 파주에서 다문화 강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게만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뭔가 좀 이렇게 네, 네네네 한번 일단 그러면 네 일단 한번 네. 저는 의성에서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사는 게 늘 못 만나서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그만큼 안 벌어오는데 그래서 이 소비자가 너무 징글징글하다. 나도 생산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귀농을 했는데 퇴근을 안 합니다. 눈만 뜨면 일해야 되고 오늘도 아침에 여왕벌이 태어나기 3일 전이라 빨랑 이렇게 분봉을 내서 꽂아줘야 되는 날이었고 비가 오기 전에 해야 돼가지고 아침 10시 차를 캔슬하고 연락에 도와주다가 12시 40분 시골에는 서울 오는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없어요. 저희가 워낙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하루 저는 휴가 내고 이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일해서. 성함이라도 좀. 제 이름이 이순희. 앞뒤가 이번 똑같습니다. 책의 작가는 아니시. 거기에 양봉인으로 양봉 되어 있었나요? 있습니다. 읽었는데 안 죄송합니다. 읽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재밌습니다.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의성의 산불은 피해는 없으셨. 산불이 저희 봉장 50m 앞까지 왔어요. 산을 넘어오는데 15시간 걸리더라고요. 불이 보이는데 15시간 걸리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근데 소방차가 옆에서 기다리는데 불을 안 꺼줘요. 내가 물을 뿌려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소방청은 이 사람들은 민가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면서 불이 저 앞에까지 왔는데 길이 있는데도 물을 안 꺼주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거 한 번만 뿌려주면은 니네가 한 번 뿌려주면은 우리가 밤새 뿌리는 것보다 나은데 왜 안 뿌려주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그 봉장을 버릴 수가 없다고 밤새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밤새 온 봉장을 다 적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을 안 뿌려주는 거예요. 저는 위험해서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물을 뿌려달라고 되게 부탁을 많이 했는데 안 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관들에게 화가 막 났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물을 뿌려야 될 때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10시간 정도를 대기하면서 차에서 자고 깨었다가 자고 깨었다 하면서 불을 안 꺼줘요. 그래갖고 우리가 껐어요. 우리가 약치는 그 기계로 해갖고 양수기로 해갖고 불을 끄고 일주일 동안 잔불 처리하고 막 이러면서 그 아침마다 꼭 전쟁 나서 그 핵폭탄 다음에 분진 내려오듯이 아침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마을 분들이 불을 다 껐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마을을 지켰어요. 불 내려오는 거 우리가 다 끄고 지키고, 다행히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많이 8대의 트럭을 갖고 와서 불 내려오니까 이제 벌통을 다 빼줬어요. 그랬는데 벌통은 다 뺐는데 자재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장님이 드디어 불 내려오니까 빨랑 차를 이제 빼라고 그래서 가갖고
이제 자재가 저거 이제 우리 봉장 같은 게 다 하우스로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지어져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열악하죠. 근데 저게 다 타고 우리가 10년 막 고생한 게 다 없어지는구나라고 약간 허탈해 있는데 어제 용사들이 다시 몰려와가지고 자재를 다 빼줬어요. 그러니까 8대의 트럭으로 2번을 뺐잖아, 이틀을.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죽어놨습니다. 트럭 한 대로 16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다른 분들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빼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다행히 저희는 이제 불이 안 났어요. 저희 남편이 거의 24시간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그때 이 사람이 너무 절실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만 뿌리고 있는 그런 걸 겪고 있으면서, 아, 정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읍이나 이런 데는 조금만 불이 와도 다 불 꺼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오지에 있다 보니까 불을 안 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평면 위쪽인가요? 아니면 어느 쪽? 안평면. 그러니까 안평면 저희 불 처음 시작한 데서 저희랑 2.5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마다 불이 어디까지 넘어오나 계속 가서 이제 직접 보니까는 산을 3개를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설마 넘어오겠냐 했는데 넘어오더라고요. 넘어오고 그때 좀 이상한 느낌이 든 게 동시에 불이 4군데서 동시에 났어요. 그날 하루에. 네, 그쵸. 4군데서 우리 동쪽 산에서 연기가 처음에 막 나는데 처음엔 구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연기가 막 이렇게 다가오길래 이제 헬리콥터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아, 불이구나. 그래서 이제 연기가 이제 오는데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줘서 그 바람이 이제 넘어가는 거였어. 아, 이제 불이 우리 쪽으로 안 오는구나 하는데 이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덮쳐와가지고 결국은 이쪽 불에 당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주민들은 아주 여러 가지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어요. 큰 불이 나면서. 거기도 많은 또 이야기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는 이제 광활한 피해만 보고 있었는데 엄청. 그래서 의성 사람들이 회를 먹으러 저기 영덕 쪽에 갔는데 어디서 왔냐서 의성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막 화를 내고 의성 사람들한테는 의성 니네 때문에 우리 불났다고. 네. 참, 거기도 이런 소지역주의가. 어이없는. 네. 제가 의성 김씨입니다. 네. 네. 의성에 살아본 적은 없고요. 네. 다음 분에게 마이크를 그럼 좀. 네. 저는 그 6411의 목소리 연잘 당시에는 가명으로 올렸는데 2년 넘게 연예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조정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북토크 있다고 해서 자리하게 됐습니다. 글에는 이 직업은 시작하면 안 되는 곳이다라고 호소하는 듯한 그 느낌을. 시작하면 안 되는 곳이라기보다는 할 거라면 좀 이런 걸 각오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적었던 마음이 강했고, 가치가 있는 일이긴 하나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곳이다라는 바람으로 좀 글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이런 게 완전히 약간 사각지대. 네, 뭐 좋은 점도 물론 사실. 있기는 한데 그냥 거의 못 잔다고 보면 되고,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직업이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다 듣고 싶은데 너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분에게 마이크를 좀. 누가 또 계신가요? 저기 글 써주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약국 파트타임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윤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쓰게 되었던 계기는 저기 최진 시인께서 이제 문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파주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제가 20년 정도 집안일을 하다가 경력 단절이 되면서 사회에 좀 나가고 싶어서 이제 약국에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약사님들은 약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조제실 뒤에서나 아니면 약사 이외의 다른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쓰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막상 약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바쁘구나. 되게 약이 되게 편하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자동으로. 근데 안에는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손이 되게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제 글은 조금 약간 되게 에너지 있고 좀 희망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맞아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런데
뭔가 저처럼 50대지만 다시 재취업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그런 사례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좀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좋다 뭐 그런 취지의 글이 이제 말씀 이 글뿐만 아니라 몇몇 글들이 좀 숨어 있어서 이 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아리고 막 아픈 글들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게 또 이 시리즈의 굉장히 제목의 무거움과 달리 또 가지는 또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네 분 오신 건가요? 아, 더 있으세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앞에 온 세 분은 추첨이에요? 아, 이거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글을 썼는데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임이라고 하고요. 자꾸 파주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파주에서 이제 파주가 출판단지가 있고 뭐 출판사나 도서물류업을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근데 마침 저희도 남편이랑 그 도서물류업을 한 6년 전에 창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인 씨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고 궁금하다고 해서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노동자의 이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 시리즈 같긴 한데 저희는 좀 이렇게 조금 결이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또 최대한 그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냥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한번 글을 쓰게 됐고 또 이런 자리까지 친정 엄마는 싫어한다는 그 사연이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약간 좀 아, 그 각색인가요? 싫어하진 않으시고 좀 제 자격지심 같은 거죠. 네 아무튼 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진 씨님은 그냥 지인시장에서 손쉽게 좀 섭외하는 경향이 있으신 거예요? 지역적 편재성과 이렇게. 네,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상담사로 글을 쓴 안주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여기에 쓰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글을 쓰고 또 다른 글들을 또한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합창단에서 너무 좋은 노래 해주셨고 작사가님께서 작사해주신 그 노래 중에 가사 중에 저한테 되게 꽂히는 가사가 있었는데 공부 안 하면 저런 일 하고 사는 거야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직업군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 직업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떤 직업군은 생각보다 벌이가 괜찮은 직업도 있고 어떤 굉장히 영향력이 꽤나 많은 직업도 있고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직업군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지 가능한 직업들도 있는데 몰라서 그렇게 하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여기 나온 책이 그런 걸 되게 많이 소개해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진로 교육이나 뭐 프로그램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때 되게 좀 뻔한 직업군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진짜 청소년들이 읽으면 너무 좋겠다. 사실 너무 저도 모르는 직업군이 되게 많고 그런 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까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일을 하면 좋은데 다만 좀 이런 거 하는데 알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상담사지만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 들어주는 직업인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 그 뒤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상담자를 노동자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었다는 면에서 저에게도 되게 의미 있었고 제 주변 동료들도 되게 좀 뜻깊었다,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요. 네, 아까 자기소개했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긴장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오늘 오기 전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책의 서명? 당신의 퇴근은 언제입니까? 외국인 며느리라서 저의 퇴근 시간은 남편 퇴근 후예요. 네. 그래서 우리 남편 거의
퇴근 시간 없는 편이지요. 네. 근데 이런 멋있는 남편 덕분에 제가 왠지 생활하고 감동 많이 받고 많이 또 훨씬 좋은 사람 되고 싶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해져서 나도 좋은 사람 되고 싶어. 나도 이런 행복 다른 사람 전달해 주고 싶어. 어떤 친구들은 저를 보고 저 또 한국 사람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외국인으로서 왠지 제가 중매쟁이 이런 짤리도 돼버렸어요. 저를 통해서 아니고요. 제 생활을 보고 한국 사람 결혼하는 친구도 2명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물론 제가 한국어 제대로 잘 못하지만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와서 조건 없이 사랑 많이 받아서 저도 비슷한 사람 되고 싶어서 오늘 이 책 안에 왠지 뭔가 제가 쓴 것도 있어요. 뭐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좀 말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와서 또 만약에 이런 조건 없는 사랑 전달해주면 또 좋은 사람 될 거예요. 이런 거 전달하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또 저희 남편한테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또 좋은 사람이에요. 네. 한 말씀 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기획진의 의도랑 전혀 다르게 한국 남자 고평가라는 약간 거품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국제 결혼 때문에 성급한 일반을 오르는 금물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간가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온 장본인이고요. 저도 공교롭지만 파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행사를 파주에서 할 걸 그랬어요. 네,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었어요. 디자인 하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디자인 업체가 있는데 거기 팀장이 연봉이 뭐 10년 전이긴 하지만 3천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또 전라도 쪽에서 가기도 했었고 하다가 또 뭐 사건 사고가 있어서 또 결국엔 파주까지 흘러 들어오게 됐는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또 어른으로 성장하고 자식들을 양육하고 건사시키는 그 모든 일들이 쉽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인연이 돼서 파주에서 또 사업을 해서 또 좀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네요. 네, 뭐 제가 사실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헌법 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민족 문화 계승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87년만 해도 이제 그렇게 다민족 국가가 아니어서 그 문장들이 배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서 그런 좀 민족 정기를 좀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오늘 참여하지 못했지만 네네네 한 분 더 있었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진영이라고 하고요.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일도 하고 있고 책에는 제가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수술 1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미래를 모르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고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길을 쓰고 살았던 것 같고 우연한 계기에 뇌찬 관련 한겨레 관련 분들께 소개로 글을 쓰게 됐고요. 네.
오늘 이 자리 와서도 그렇고 제 원래 말을 잘 못해서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거로도 좋아하고 네 그랬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다양한 직업군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나는 길을 쓰고 사는데 왜 자꾸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계속 그런 의문점 내가 가진 자기 때문에 그런가 라는 똑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회는 저를 평가절하고 저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자들한테 돈을 주고 이런 구조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책을 통해서 나만큼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구나 이런 분들 덕분에 정말 세상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바꿔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 또한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늘 공부를 놓지 않고 네, 그분들은 더 난 삶을 위해서 고민해야겠다라는 내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뇌 쪽에 수술을 하시기로 하셨다가 이제 의료 파업 때문에 수술 10일 전에 수술이 이제 연기된 사연이 있었던 거거든요.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그 후에 그러면 바로 수술을 이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 수술이 잘 되신. 네. 너무 좋네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아까 노래 들을 때도 그랬는데 저희가 더 이렇게 힘을 얻는 느낌입니다. 어려운 노동 인권, 노동 현실에 대한 고발일 수도 있지만 또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 우리 모두의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되는 그런 기획이 책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 것 같고요. 이 시리즈가 계속 롱런하고 내년 내후년에도 그 다음 책들을 좀 기다리고 매주 한겨레 신문에서 또 이 연재를 기다리는 그런 독자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서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북토크를 마치고 아마 한국 사회 고질적 병폐인 그 참여자들 집단 촬영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아니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는 건 사진밖에 선물 없는. 증정식을 좀 하려고. 필자님들을 앞에 모셔서 네. 저희가 좀 수량이 좀 맞아야 될 텐데 저희 노회찬의 장미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필자선님들 좀 무대로 잠깐 이쪽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어차피 이 고질병 기념 촬영도 해야 되니까요. 네. 하나씩 반가워요 노회찬 의원님 아니 뭐 덕담도 해주시고. 가시나요 나는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빌딩 미화원 김씨랍니다. 반가워요 노회찬 의원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나는 새벽 첫 차를 타야 하는 일용 노동자 박씨랍니다. 사람들 출근하기 고맙습니다. 전에 그 받으신 김에 사진 한번 찍을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좀 친밀도 있게 좀 같이 붙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가워요 노회찬 의원님 어디 바삐 가시나요 언제 시간 되면 소주 한 잔 나누면서 우리 사는 얘기 들어봐줘요